당신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속에 감춰진 수많은 사연들. 우리는 생각보다 더 자주 누군가의 어두운 그림자와 아주 가까운 곳에 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렇지 않은 얼굴, 평범한 하루지만 그 안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죠. 누군가의 삶이 무너지는 데엔 단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순간은 언제나 조용히, 하지만 깊고 날카롭게 다가오죠. 오늘도 당신 곁에 스며들지도 모를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괜히 찜찜해지는 이야기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건. 돈 잃고 분노 폭발. 처음 본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이지연. 2025년 3월 2일 거센 비가 내리던 밤. 충남 서천에서 평범한 하루를 보내던 여성 A씨는 운동을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기척의 가족은 이상함을 감지했고 결국 실종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로부터 6시간 후 A씨는 인도 옆 공터에서 이불에 덮인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루틴처럼 살아온 그녀의 죽음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검은 옷을 입고 A씨의 뒤를 쫓는 남성의 모습을 확보했습니다. 그 남성의 정체는 서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12년간 근무해 온 34세 이지연. 그는 지적장애가 있었지만 성실하고 밝은 성격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체포 직후 그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우발적인 범행이라 주장했지만 그의 휴대폰 메모장에는 세상을 원망한다, 누군가를 해하고 싶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고 그가 피해자 외에도 무작위로 타깃을 물색하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로 인한 사기 피해와 대출 거절, 사회에 대한 분노와 자포자기가 그를 무차별 살인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이불로 덮고 증거를 유기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경찰은 그의 범행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준비된 살인이라 판단하고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지연에게 무기징역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으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묻지마 살인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호소했습니다. 타인의 삶에 무작위로 칼끝을 들이댄 이지연. 그가 휘두른 칼날은 단지 한 사람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평범했던 하루 그 일상의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의정부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2025년 7월 26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인보호센터. 50대 여성 A씨가 홀로 근무하던 중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그녀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했던 60대 남성 B씨였습니다. 그는 A씨와 1년간 직장 동료였고 퇴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집 앞까지 찾아가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습니다. A씨는 총 3번에 걸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고 및 긴급 응급 조치, 스마트워치 지급 등 조치를 취했지만 모든 건 허사였습니다. 범행 당일 A씨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핸드백 고리에 걸어두었던 탓에 긴급 신고를 하지 못했고 결국 그녀는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B씨는 범행 후 수락산으로 도주했다가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CCTV와 신고 이력 등을 통해 B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스토킹은 반복적이었고 경찰은 지난 3월 B씨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5월에는 문자 3회를 이유로 스토킹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잠정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 실제로 B씨는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갔고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했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반성하고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택했고 이 선택이 결국 비극을 불렀습니다. 스토킹은 예고된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신호를 3번이나 놓친 결과 한 명의 여성이 죽었습니다. 괜히 찜찜한 게 아니라 무섭게 무책임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사건.
허위 간병 알바로 여성을 납치 감금 성폭행한 20대 남성. 2025년 1월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30대 여성 A씨는 중고 거래앱 당근에서 하반신 마비 여자아이 간병 알바라는 글을 보고 선한 의도로 지원했습니다. 알바 조건은 파격적이었습니다. 하루 60만 원, 실근무지는 가평. 픽업도 해준다는 말에 A씨는 안심하고 해당 남성의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그녀의 지옥은 시작됐습니다. 가해자 안모 씨는 아무 직업 없이 서울에 머물던 중 허위 구인글을 올려 여성을 유인했고 A씨를 경기도 가평의 한 펜션으로 데려가 2박 3일간 감금하고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전 그는 범행 장소와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이는 명백한 계획범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안 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찝찝하고 무섭다던 누리꾼들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선의와 신뢰를 악용한 범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았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주 노동자를 결박하고 지게차로 옮긴 한국인. 2025년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믿기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벽돌 더미와 함께 비닐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옮겨졌고 그 모습을 동료들이 사진으로 남기며 조롱했습니다. 가해자는 A씨가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피식 웃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건 이후 재취업이 막힐까봐 숨기려 했지만 결국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경찰 조사에 응했고 가해자는 특수감금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현재 A씨는 전남의 한 종교시설에서 머무르고 있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입국법상 3개월 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강제 출국될 수 있는 그는 여전히 불안정한 처지입니다. 설령 웃었다 해도 그것이 결박과 조롱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이주 노동자에 대한 몰이해와 차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다섯 번째 사건. 자녀 살해, 극단적 형태의 가정폭력, 비슷한 분노범죄 늘어날 것.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로 자신의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범행은 단순한 가족 다툼이 아닌 극단적 형태의 가정폭력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증가와 가족 해체 현상으로 인해 앞으로도 유사한 가족 내 분노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가정 불화가 있었고 매달 300만 원을 생활비로 받다가 끊기면서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유족 측은 생활비를 끊은 적도 없고 가족 간의 별다른 갈등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역시 살해하려 했던 정황을 토대로 살인미수 혐의도 추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가 범행 원인을 가족에게 돌린 점을 고려할 때 열등감과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고령화 사회와 가부장제 붕괴라는 사회적 변화가 반영된 구조적 범죄라고 진단합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상대적 박탈감이 이번 범죄와 깊이 연관돼 있다며 가족 중심의 유교 문화가 해체되면서 노년기에 가족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준비하지 못한 채 맞닥뜨리면 분노와 좌절감을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어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앞으로 이런 형태의 사건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도 피의자는 가족을 통제하고 장악하려 했으나 그러한 통제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에 부딪혔을 것이라며 전통적 가부장제는 남성들이 경제력을 기반으로 가족을 지배했지만 그 기반이 무너지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별 고정관념에 구애받지 않는 사회였다면 이런 압박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다양한 삶의 양식을 존중하는 성평등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비슷한 비극의 반복을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정서적 고립과 우울증을 겪으며 가족을 대상으로 한 분노 범죄가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실제로 지난달 인천과 부산에서 60대 남성들이 가족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사건들이 잇따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젊은 층의 흉기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경제적 의존과 통제력 상실을 경험하는 고령 부모들은 배신감과 원망을 느낄 수 있다며 체력과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면서 노년기의 절망과 좌절이 심화되고 가족 관계에서 끊을 수 없는 갈등이 더욱 악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20%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는 자살, 폭력, 자해, 충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임명호 교수는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정서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가족 외에도 자신을 지지해줄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이 분노와 박탈감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평범한 하루 속에서 이런 일을 마주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들, 그 속에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이중성과 어두움, 그리고 참혹한 선택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 안에서, 누군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치던 길목에서, 또 다른 누군가는 끝내 외면당한 자리에서 끔찍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야. 너도 언젠가 이 어둠의 가장자리에 서게 될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는 이유는 단 하나. 어쩌면 그 찜찜함 속에 우리가 놓쳐선 안 될 진실이 숨어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마주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평범하고 무사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